김준호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의 꿈은 단 하나였다. 몇 년간 모은 저축으로 언젠가 작은 분식집을 여는 것. 그날도 그는 젖은 배달 가방을 들고 마지막 주문을 부지런히 배달하던 참이었다. 갑자기 하늘이 무너진 듯 비가 쏟아졌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전속력으로 달리던 준호는 지하철역 입구에 웅크린 한 사람을 발견했다. 비에 젖은 머리칼, 축 늘어진 어깨, 그리고 떨리는 두 손.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작은 배낭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옷은 너덜너덜했고 맨발은 얼어붙은 듯 파랗게 질려 있었다. 준호는 한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괜찮을까? 그냥 지나쳐야 하나?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본 순간 그는 알았다. 도와야 한다는 것을. 준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다. 주변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쳤고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따라오세요. 따뜻한 곳으로 가요. 그녀는 마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이 새들어 사는 작은 고시원 방으로 그녀를 데려왔다. 방은 좁고 오래됐지만 적어도 비는 피할 수 있었다. 준호는 따뜻한 라면을 끓여주고 수건을 건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라면을 먹으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감사의 표현이었지만 말 한마디조차 힘들어 보였다. 이름이 뭐예요? 준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작게 대답했다. 서연, 이서연이에요. 서연 씨, 괜찮아요. 여기선 안전해요. 그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깨질 듯한 유리 조각처럼 아슬아슬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가 왜 거리에 나앉게 되었는지,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단지 조금만 손을 내밀어 주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창밖에는 여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준호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그는 몰랐다. 이 만남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김준호는 평범했다. 서울의 끝자락 허름한 고시원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어쩌면 수천, 수만 명 중 한 사람에 불과했다. 아침이면 찬물로 대충 씻고 배달 가방을 둘러매고 하루에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하는 계단을 견디며 살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그는 꿈을 품고 있었다. 조그만 분식집 하나. 언젠가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를 여는 것이 준호의 오랜 소원이었다. 그날도 그는 마지막 배달을 향해 바쁘게 페달을 밟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찢어질 듯 굵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닐 우비를 꺼낼 틈도 없이 그는 쏜살같이 달렸다. 주문 시간이 늦어지면 벌금이 깎인다. 하지만 그런 걱정조차 사치였다. 지하철역 입구를 지날 때였다. 퍼뜩 시야 한쪽 구석에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다. 한 여자가 마치 버려진 강아지처럼 젖은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준호는 무심코 속도를 줄였다. 다들 바쁘게 지나쳤다. 누구 하나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비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 축 늘어진 어깨, 그리고 떨리는 손끝. 그녀는 작은 배낭 하나를 품에 꼭 끌어안고 있었다. 마치 그 안에 전부를 담아두기라도 한 듯
간절히 필사적으로.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배달 늦겠다. 그냥 지나가자.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가슴 어딘가는 발버둥쳤다. 그냥 두지 마. 비에 젖은 신발을 끌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준호는 멍해졌다. 붉게 충혈된 눈, 절망을 넘어선 체념에 가까운 표정.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입술은 퍼렇게 질려 있었다. 준호는 벗고 있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요. 따뜻한 데로 가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준호는 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겠다. 작은 고시원 방. 좁고 눅눅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었다. 준호는 방 안에 있던 전기 히터를 켜고 라면을 끓였다. 뜨거운 김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배고프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젖은 옷을 벗을 수 있도록 수건을 건넸다. 옷가지를 바꿔 입고 돌아온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거두지 못한 채 방 한구석에 쪼그려 앉았다. 라면을 한 젓가락 떠먹은 그녀는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 울컥 눈물이 터져버렸다. 괜찮아요. 여기선 안전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작은 목소리. 그러나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방 안에는 둘의 숨소리와 빗방울 소리만이 가득했다. 이름이 뭐예요? 준호가 물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다. 이서연, 서연이에요. 서연 씨, 좋은 이름이네요. 준호는 웃었다. 서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그녀의 입게도 아주 작은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준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거리 한복판에서 저렇게 젖은 채 홀로 있었을까? 가족은 없을까? 왜 이렇게까지 외로워 보일까? 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녀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랄 뿐이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텅 빈 도시 속에서 아주 작지만 소중한 온기가 그의 곁에 있었다. 준호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그는 몰랐다. 이 작은 만남이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작은 고시원 방에 퍼지는 햇살은 어딘가 서늘했다. 준호는 눈을 뜨자마자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불을 꼭 움켜쥔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어쩌면 아주 조금은 안도도 스며 있었을지 모른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라면 국물만 먹인 걸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따뜻한 밥을 먹게 해줘야지. 그는 고시원의 작은 주방으로 가서 남아있던 쌀로 죽을 끓였다. 정성껏 조심스럽게. 마치 누군가를 살려내기라도 하듯. 서연은 죽 냄새에 눈을 떴다.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살피다가 준호와 눈이 마주쳤다. 일어났어요? 준호가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작은 그릇에 죽을 담아 건넸다.
천천히 먹어요. 괜찮아요. 서연은 수줍게 그릇을 받아들고 조심스레 한 숟갈을 떠먹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맺혔다. 맛있어요. 서연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였다. 준호는 묵묵히 웃었다. 서로 말은 적었지만 방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서연은 지갑도 신분증도 아무것도 없었다. 몸 하나만 달랑. 그리고 품에 꼭 쥐고 있던 낡은 배낭.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갈 데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집도 가족도 없어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다. 어떡하지? 머릿속은 복잡했다. 고시원 주인은 외부인 출입을 싫어했다. 게다가 지금도 겨우겨우 방세를 내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렇다고 내쫓을 순 없어. 준호는 손등을 꼭 쥐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은행을 찾았다. 몇 년 동안 알바로 모은 저축, 고생 끝에 겨우 만든 작은 통장. 이거면 조금은 도움이 될 거야.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모든 저축을 인출했다. 두 손 가득 지폐를 쥔 채 준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눈부셨지만 마음 한켠은 서늘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생각을 거듭할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누군가를 위해 쓰는 거라면 후회하지 않아. 준호는 가장 먼저 서연을 위한 작은 고시원 방을 따로 구했다. 남은 돈으로는 옷가게에 들렀다. 따뜻한 겨울 코트, 스웨터, 바지, 신발, 그리고 세면도구, 생필품까지 하나하나 챙겼다. 비싸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그는 가능한 최선을 다했다. 모든 걸 사서 돌아오는 길,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조금이라도 따뜻해질 수 있겠지. 고시원 앞에 다다랐을 때 서연은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마치 언제라도 쫓겨날까봐 불안한 눈빛이었다. 서연 씨,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서연은 놀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거 다 서연 씨 거예요. 그는 비닐봉지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다. 따뜻한 코트, 포근한 스웨터, 새 하얀 운동화.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숙였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떨리는 목소리.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다. 그녀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소리도 없이 온몸을 흔들며.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작은 고시원 방 안에는 웃음과 눈물이 가득했다. 서연은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다. 준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줄 거야. 창밖에는 별빛이 총총히 빛났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두 사람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다. 며칠이 흘렀다. 서울의 겨울은 더욱 매서워졌지만 준호와 서연이 있는 작은 고시원 방은 따뜻했다. 서로 많은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작은 배려와 웃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준호도 한가할 때마다 함께 구인 공고를 찾아다녔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어요. 준호는 늘 그렇게 말해주었다. 서연은 그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준호는 알지 못했다.
서연의 눈빛 저 깊은 곳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준호는 평소처럼 배달을 다녀온 후 고시원 입구에서 멈춰 섰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고시원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셋, 날카로운 눈빛,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뭐지? 본능적으로 불길한 느낌이 스쳤다. 그 순간 남자 중 한 명이 준호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혹시 여기 이 여자 본 적 있습니까? 그가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분명히 서연의 사진이 있었다. 준호는 얼어붙었다. 모릅니다. 그는 단호하게 답했다. 남자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준호를 훑어보더니 결국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급히 방으로 달려갔다. 서연 씨. 문을 열자마자 서연을 불렀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누군가 서연 씨를 찾고 있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 3명. 서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서연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실은 서연은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 큰 회사를 운영하던 집안의 딸이었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돈으로만 통제하려 했어요. 제가 원하는 삶은 무시하고 정략 결혼까지 강요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도망쳤어요. 돈도 신분도 모두 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 나를 다시 데려가려 해요. 그리고 다시 가면 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준호는 말을 잃었다. 서연이 흘린 눈물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비 오는 날, 왜 그렇게 절망한 얼굴로 거리에 홀로 서 있었는지, 왜 그렇게 작고 무너질 듯한 존재였는지. 그녀는 단순히 가난해서 버려져서 거리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자유를 선택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다. 나 다시 잡히기 싫어요. 서연은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 저를 믿어줄 수 있어요? 준호는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떨리는 손. 나는 서연 씨를 믿어요. 진심이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요. 그 순간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엉엉 울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소리 없이. 준호는 그녀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작은 방 안은 눈물로 가득 찼다. 밖에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둘 사이에 단단한 온기가 피어났다. 하지만 둘은 알지 못했다. 곧 다가올 폭풍이 얼마나 거세고 가혹할지를. 준호와 서연은 그날 밤 짐을 꾸렸다. 남자들이 다시 찾아오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했다. 고시원 복도를 지나칠 때 준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 건물 밖으로 나왔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소매를 꼭 잡고 있었다. 괜찮아요. 준호는 작게 속삭였다. 함께니까. 찬바람이 뺨을 스쳤다. 도망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버스터미널. 낡은 시외버스 한 대가 곧 출발을 앞두고 있었다.
준호는 주머니를 뒤져 마지막 남은 돈으로 표 2장을 샀다. 목적지는 먼 시골 마을. 서울에서 한참 벗어난 곳이었다. 버스에 올라타면서 준호는 서연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버스가 출발했다. 두 사람은 작은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후회하지 않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함께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서연은 눈을 감고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버스는 깊은 밤을 뚫고 달렸다. 가끔 덜컹거리는 충격에 몸이 흔들렸지만 준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었다. 그 밤 서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정말로.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 눈물이 떨어졌다. 아무도 모르게 버스는 새벽녘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정류장은 을씨년스러웠고 주인은 고요했다. 여기라면 당분간은 찾지 못할 거예요. 준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둘은 근처 허름한 민박집을 찾았다.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집이었다. 방 하나면 충분해요. 준호가 말했다. 서로 번갈아가면서 방을 쓸게요. 서연은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은 좁고 오래된 냄새가 났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안도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은신처 같았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숨어 지냈다. 준호는 민박집 일을 도우며 숙박비를 대신했고 서연은 작은 텃밭에서 할머니를 도왔다. 하루하루는 평화로웠다. 서로에게 아무 말 없이 미소를 건네고 서로를 위해 작은 것들을 챙겼다. 밤이면 작은 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귤을 까먹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릴 때는 늘 자유를 꿈꿨어요. 서연이 말했다. 근데 정작 자유를 얻으니까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어요. 준호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서연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박집 앞에 검은 차가 멈춰섰다. 서연은 창밖을 보다 몸을 굳혔다. 왔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도 창문을 통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을 보았다. 서울에서 봤던 바로 그들이었다. 벌써 찾아왔어. 준호는 단숨에 상황을 파악했다. 도망가요.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방을 뛰쳐나왔다. 민박집 뒤편, 좁은 골목길. 서로 손을 꼭 잡은 채 달렸다. 서연은 숨이 가빠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준호 역시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단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절대 잡히면 안 돼. 준호는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어느 순간 앞에 작은 다리가 나타났다. 저기 건너가요. 준호가 외쳤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달렸다. 다리를 건넜을 때 준호는 재빨리 근처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숨을 죽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어둠 속 추격자들은 다리 근처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결국 준호와 서연을 찾지 못했다. 멀어져가는 발자국 소리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숨을 쉬었다. 괜찮아요. 준호가 속삭였다. 서연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씨, 고마워요. 저 진짜 행복해요. 그녀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웃었다. 그 순간 준호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걸 수 있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서로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다짐했다. 끝까지 함께하자. 다음 날 새벽, 준호와 서연은 조심스럽게 민박집 근처를 떠났다. 아직 추격자들이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작은 기차역으로 향했다. 첫 차를 타고 더 멀리, 더 조용한 곳으로 가야 했다. 기차역 대합실은 을씨년스러웠다. 피곤과 긴장으로 서연은 벤치에 앉아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준호는 그런 서연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작은 어깨,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견뎌낸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젠 내가 지켜야 해.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기차가 도착하기 직전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 씨, 사실 아직 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데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나를 쫓는 사람들, 단순히 부모님의 명령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우리 집안에는 오래전부터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나는 단순한 딸이 아니라 가족의 열쇠 같은 존재였어요. 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열쇠요?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안은 거대한 부동산과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예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서류상으로 모든 재산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챈 부모님과 친척들이 나를 가둬서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던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나를 인간이 아니라 돈으로만 보는 세상에서.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지금까지 서연이 감내해야 했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연 씨,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서연 씨를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예요.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조용한 대합실 안, 기차의 경적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저도 약속할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준호 씨 곁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눈물과 미소가 뒤섞인 따뜻한 순간이었다. 기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창밖으로 퍼지는 붉은 햇살.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제 어디로 가죠? 서연이 물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디든 괜찮아요. 서연 씨와 함께라면. 그들은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조용한 강가, 논밭이 펼쳐진 곳. 그곳에 작은 집을 하나 얻었다. 허름했지만 둘이 함께 꾸미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서로를 위해 아침을 차리고 서로를 위해 작은 정원을 가꿨다. 서로의 웃음소리에 집이 점점 따뜻해졌다. 몇 달이 지났다. 어느 따뜻한 봄날, 준호는 서연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은반지 하나가 있었다. 비싼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둘만의 약속이에요. 준호가 수줍게 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하자는 약속.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할게요. 그녀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 완벽했다. 서로의 손이 맞닿는 순간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하늘은 맑았고 봄바람은 따뜻했다. 두 사람은 작은 정원 앞에서 나란히 섰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충분했다. 그렇게 배달원이었던 청년과 낯선 여자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서로를 놓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